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차 시 내용 정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교재 3강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1강, 12강 수능특강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13강, 14강은 내용 정리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능특강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 12강을 들으셨던 학생들도 13, 14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에 동아시아 세계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3강, 교재 3강이 이제 시작되는데 3강의 학습 목표로 잡아본 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중국을 다시 통일했던 송나라, 당 이후에 등장했던 송나라에 대해서 송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송과 함께 중국에 존재했던 거란족, 여진족과 같은 나라들, 이제 중국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라서 북방민족이라 하는데 이 북방민족들이 세웠던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 거란, 서하, 여진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몽골 제국, 이제 몽골 제국이라 하면 징기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한 다음에 중국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건설했던 제국인데 이 몽골 제국이 나중에 이름을 원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과 그 이후의 원의 세계 정복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일본의 마지막 시대가 무엇이었냐면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헤이안 시대 이후에 일본에서 무사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이른바 무사 정권인 막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통치 체제를 가지고 운영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수능특강 교재 3강의 핵심적인 학습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중국 왕조의 변천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중국, 우리가 교과서나 교재에서 다루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는 하상주 시대를 거쳐서 춘추 전국을 배웠고 진한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수당 제국까지 배웠습니다. 당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멸망 이후에 5개의 화북 지역의 5개의 나라와 강남 지역의 10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혼란의 시대가 온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5대 19 시대였습니다. 이게 당의 멸망이 907년이고 송의 통일, 건국이 960년입니다. 한 53년간의 이 5대 19의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5대 19를 통일했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송이라는 나라입니다. 송은 우선 여기 연표를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960년 건국, 1276년의 멸망인데 1126년과 1127년 사이, 그러니까 26년 말에서 27년 초에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 우리가 배울 겁니다. 금나라에 의해서 수도를 빼앗기게 되고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 정강의 변 이전까지를 수도가 조금 더 북쪽에 있었던 시대, 이제 북송이라고 부르고요. 그때의 수도는 카이펑입니다. 그리고 정강의 변 이후에 수도를 남쪽에 임안, 항저우로 옮긴 다음의 시대를 남송이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송이라는 나라를 크게 북송과 남송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은 정강의 변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이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송의 정치 부분 또 경제, 사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국과 발전에서는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란 사람이 송을 건국하게 되고 이 사람이 태조가 됩니다. 송의 태조입니다. 5대 19군 아까 얘기했듯이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등장했던 5개의 화북지역의 나라들, 근데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나오는데 조광윤은 이 후주의 장군 출신, 절도사 출신이었고요. 근데 왜 후자가 붙는지는 기본 강의에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나라, 그래서 후자라는 걸 붙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뭐 후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후대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역사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전에 그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조선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등장하면서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단군이 세웠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래된 옛날 고자를 앞에 붙이게 된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조광윤이 본인이 절도사였기 때문에 절도사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몸소 절실히 느꼈던 거죠. 그래서 건국되자마자 내세웠던 건 뭐냐면 이 단어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치주의라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황제의 권한이 당나라 말기에 가면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약화되면서 통제가 되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조광윤이 직접 목도했단 말이죠.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한은 지방에 있는 절도사가 아니라 중앙의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권한을 집중시켜야겠다는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무관,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절도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문신들 위주의 정치를 해야겠다 해서 문치주의라는 걸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문신들을 많이 뽑게 되고요. 관료를 많이 뽑게 되고 문관들을 우대해주고 더 나아가서 절도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상당 부분 중앙으로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직접 황제가 중앙군을 운영해서 그 군세의 통수권을 갖게 되는데 그 군대 이름이 바로 금군이었습니다. 금군이라는 중앙군을 만들어서 이 군사를 황제가 직접 다스렸다,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상이라 함은 황제 밑에서 신하들의 모든 정치라든 이런 것들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신하 중에 이제 최고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재상의 권한도 축소하고 모든 것들은 황제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기초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전시라는 과거 시험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제가 처음 도입된 거는 수나라 시절이지만 전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거는 이 송나라입니다. 전시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최종 합격자를 황제가 직접 선발하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서 황제가 직접 그 사람의 면접 간단한 구술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술 같은 식의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답안을 읽어보고 그 사람을 관리로 뽑는데 또 몇 등의 등수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걸 전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시가 정례화, 정기적으로 행해지게 만든 게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황제가 나를 뽑아줬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관리가 됐어요. 그럼 황제가 나를 뽑아줬다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충성심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등장하는데, 이러한 문치주의로 인한 문제점이에요. 황제권 강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이 첫 번째, 문신들을 많이 뽑게 되니까 관료가 늘어나고 그들에게 나가는 재정 지출도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문관을 우대하다 보니까 무신들은 권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송나라 주변에 있던 나라 지도를 한번, 요 지도와 요 지도는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는 지도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거란 요 나라가 세력을 크게 떨쳤던 시기가 크게 11세기경이고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세력을 크게 떨치던 건 12세기경인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고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인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요거, 여러분 그냥 요거트 생각하시면서 요 나라는 거란족이 세웠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거란족의 요 나라, 또 12세기에는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이쪽에는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운 서하 같은 나라들이 송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다 북방민족의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은 군사력에 있어서 송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 송나라는 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약해진 국방력을 어떻게 메꿨냐면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겁니다. 이 북방민족들에게 송나라는요, 일정한 조공 같은 걸 바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패라고 합니다. 세패는 송나라가 북방민족들과의 평화, 화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이라든지 비단 같은 걸 보내서 돈 주고 평화를 샀다라는 거죠. 세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니까 이것이 송나라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 뭔가 나라의 재정 악화와 국방력 약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이 필요했어요. 그때 등장했던 사람 바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죠. 기본 강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왕안석이 실시했던 신법은 우리 교과서 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사람 이름 일단 기억합시다. 왕안석은 그 당시에 송나라의 신종이라는 황제가 왕안석을 발탁해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왕안석의 신법,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 정치개혁이에요. 근데 정치개혁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딱 두 개라고 그냥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우리나라, 송나라가 너무 힘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북방민족들에게 매일 두들겨 맞고 막대한 양의 세패를 지급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재정 상태도 안 좋아지니까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강병을 통하여서 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매번 세패를 바치는데 그 세패는 다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삶의 안정과 나라의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왕안석의 신법이었습니다. 이 신법의 내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6쪽에 이 왕안석 신법의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부국체계 4가지, 강병체계 4가지인데요. 용어를 직접 물어보는 거는 수능 문제에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는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겠죠. 첫 번째는 이제 청묘법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봄철, 왜냐하면 가을에 추수하고 가을 겨울을 추수한 곡식으로 다 지내고 나서 다시 씨를 뿌리는 시기가 봄인데 봄에는 벼라든지 작물이 이렇게 막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농민들에게 먹을 것도 떨어지는 시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보릿고개라고도 하는데 보릿까지도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시기에 농민들에게 싸게 이자를 주고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나중에 추수하면 갚게 하는 게 청묘법이었고요. 두 번째 시역법은 뭐냐면 소상공인, 작은 상인들 있잖아요. 작은 규모로 상업을 하는 상공인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 사람들도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줬던 제도. 그리고 세 번째가 모역법은 무엇이냐면 농민들이 농사 한창 지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농민들은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노동력이라 하면 뭐 나라에 필요한 공사 현장에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또 군대에 동원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농사의 일로 바쁜 농민들이 그런 역을 감당하는데 농사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에게 면역전이라고 역을 면해주는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받고 농민들은 역을 면해주고 받은 세금을 가지고 새로운 역을 담당할 고용 인력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농민들에게는 농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실업자, 놀고 있는 직장이 없는 생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역을 담당하는데 돈을 지급하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실업자를 구제하는 또 방식이 이 모역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균수법이라고 해서 이거 예전에 우리 한 무제 때 균수법과 평준법 했던 것처럼 같은 거예요. 물품을 구매해서 특정한 A라는 물품이 없는 지역에다가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물가가 뛰는 것을 방지했던 게 이제 균수법입니다. 이게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부국책이었습니다. 부국책과 함께 송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치주의로 인한 국방력 약화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강병책이라는 2가지의 정책을 이제 왕안석이 실시합니다. 첫 번째가 보갑법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이제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군사훈련 시키는 제도고요. 보병, 걸어다니는 군인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방민족, 여진족, 거란족, 서화족은 다 기본적으로 말 타고 싸우는 데 능해요. 말 타고 싸우는 병사를 뭐라고 하냐면 기병이라고 합니다. 이 기병들이 굉장히 강한 저 북방민족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송나라도 말이 필요하다 해서 말을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사육하게 만든 법이 이 보마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법을 통해서 왕안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면서 더 나가서 부국 강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은 굉장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생각해보면 농민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제도에 누가 반대하냐면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인, 큰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대상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과 연계되어 있던 중앙정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도 이들의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강력한 개혁의 반발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시적으로 이 왕안석의 신법이 개혁이 있었지만 보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이 개혁이 결국에는 중단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강이고요. 왕안석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시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황제에 따라서 신법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황제가 있었고요. 옛날의 법을 구법이라고 합니다. 구법으로 돌아가려는 황제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서 신법을 지지하는 당, 신법당과 구법을 지지하는 구법당으로 나눠져서 치열한 당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왕안석의 신법은 결국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되어지지만 송나라 사회에 안고 있던 문치주의로 인해 발생했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그리고 왕안석의 그 신법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왕안석의 신법마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송나라의 이 국방력 약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요 그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11세기경의 그림인데요. 11세기 상황인데요. 아직은 여기 보시면 북송이죠? 북송의 수도 어딘지 볼게요. 카이펑입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개봉이고요. 자, 만약에 지도에 이렇게 수도 표시에 카이펑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건 북송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북송 시기는 언제부터? 960년부터 1127년까지, 26년까지라고 봐야겠네요. 27년부터는 또 수도를 옮기기도 하니까 밑으로.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이만, 항저우 보이시죠? 이렇게 수도를 옮겼던 걸 우리는 이제 남송시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이제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정강의 변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강이란 건 연호예요. 그 당시 송나라의 황제가 썼던 연호고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냐면 송나라는 초창기에는 북송시대에는 이 요나라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요나라한테 그래서 전연의 맹약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1년에 3패를 바치는 조건으로 서로 형제관계를 맺고 공격을 안 하는 평화의 조약을 맺게 돼요. 근데 그때 줬던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학습지에는 여기 교재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47쪽에 이 연운 16주라는 지역이 요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분쟁 지역이 됩니다. 연운 16주는 오늘날로 치면 베이징 남쪽에 16개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닌데 이 땅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요 그림과 수능특강의 그림은 같은 건데 연운 16주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를 교과서 그림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운 16주는 어떤 지역이냐면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3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대 십국할 때 그 5대 시기에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후진을 세울 때 이 사람은 이제 후진을 세운 사람인데 후당이란 나라가 그 전에 있었어요. 여기 5대 19 보면 후량을 멸망시킨 후당을 멸망시킨 후진 다음에 후한, 그리고 후주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석경당이란 사람이 후진을 세울 때 자기 힘으로 그 앞에 있던 후량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란족을 끼어들게 합니다. 거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거란족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후당을 무너뜨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이 연운 16주, 연운 지역의 16개 땅을 줄게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족은 그 약속을 믿고 석경당을 도와서 후당을 무너뜨리는데 실제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석경당은 이 연운 16주를 거란족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석경당이 했던 일이고 새롭게 등장한 송나라는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이 연운 16주 요 지역쯤 될 텐데 이게
언제나 원래 자기네 땅,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갑자기 거란족이 이걸 차지하고 있으니 송나라 입장에서 이걸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족과 송나라는 계속해서 이 연은 16도를 둘러싸고 돌려달라, 돌려줄 수 없다. 이런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건데 그 갈등을 봉합했던 게 전연의 맹약이라고 해서 1004년에 조약을 맺게 되고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연운 16주는 요나라 거란족이 계속 갖고 송나라를 대신 침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송나라가 형님이고 요나라는 동생이 될 거고, 그리고 송나라는 근데 형님이니까 대신 거란족이 송나라를 침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1년에 은 10만 냥 등의 세패를 바친다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조약을 맺게 돼요.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연은 16주를 936년 요나라가 획득해요. 근데 그 이후에 송나라가 960년에 건국되죠. 계속해서 둘 사이에 요나라가 송나라를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압박해가니까 어떻게 하냐. 송나라는 더 이상의 침공을 막고자, 아까 얘기했죠. 송나라의 특징, 국방 정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돈으로 평화를 사는 거예요.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왜? 문치주의 때문에. 군대는 약화됐으니까. 조광윤이라는 태조 황제가 국방력을 절도사가 가진 권한들을 많이 축소시키고 문관 유지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 군사력이 약화됐습니다. 결국에 돈으로 평화를 샀는데,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전연의 맹약이에요.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의 조건 아까 얘기했죠. 요나라는 동생, 송나라는 형님. 단 송나라는 요나라한테 이만큼의 세패라는 조공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바치고 그 대가로 요나라는 송나라를 더 이상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조약을 맺게 돼요. 요 그림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왕한석의 신법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문치주의의 결과들은 크게 군대가 약화되고 관료수가 늘어나고 관료가 특권화라는 건 몇몇 관료들만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료와 결탁한 대상인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정책을 이게 관료들에게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득을 취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군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관료수 늘어나니까 재정난 많이 지출 나가죠. 또 하나, 관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땅을 가진 지주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점점 넓혀가고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또 흡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스스로 농사짓는 농민, 자작농이 몰락해버리고, 대상인들은 이걸 통해서 관료와의 결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득을 취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한석의 신법이 등장했다는 거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자꾸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흐름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북방민족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요나라와 이 송나라는 전연의 맹약 이후에는 눈에 보여지기로는 평화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송나라는요, 계속해서 저 연운 16주의 회복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이런 사자성어를 씁니다. 이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송나라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요나라를 물리칠 수 없으니까 12세기경에 급속도로 성장했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란족이 세웠던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입니다. 거란족은 요나라고 죄송해요. 이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가 12세기 1115년부터 급격하게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금나라와 손잡고 요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송나라가 먼저 이 전연의 맹약을 깬 거죠. 요나라의 배신을 딱 때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 금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요나라를 공격하는데 성공해요. 성공하고 요나라는 결국에 진짜 멸망하게 됩니다. 송나라와 금나라의 연합군이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송나라가 또 꾀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금나라와 약속할 때 뭐였냐면, 우리와 힘을 합쳐서 요나라를 멸망시켜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했는데, 직접 요나라를 공격할 때도 송나라 군사들은 민기적 됩니다. 금나라가 주도적인 군사 역할을 하게 내버려 두고, 또
금나라의 내분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기를 또 하는 이런 작전, 배신 작전들을 막 세우게 됩니다. 금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화가 나니까 금나라가 바로 송나라를 공격해버립니다. 공격해서 송나라 북송에 수도했던 카이펑을 함락하고, 그 당시에 송나라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휘종이었는데요. 휘종이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금나라의 군사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그냥 물려줘 버려요. 흠종으로 이제 그 다음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물려줘 버리고 떠난 상태였어요. 근데 금나라가 이 카이펑을 함락한 다음에 이 두 명의 황제를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두 황제뿐만 아니라 3천여 명의 포로를 잡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었어요.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서 북송에서도 카이펑이 함락당했던 사건, 그로 인해서 송나라는 수도를 남쪽인 항저우 이만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흠종의 동생이었던 강왕이라고 불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수도를 이만으로 옮기면서 이때부터 남송시대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남송은 그래도 1127년부터 1276년까지 약 150년 가까이 유지돼요.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몽골 제국. 그때는 이제 몽골 제국의 이름을 원으로 바꾼 식인데 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도 약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어쨌든 이 송나라의 큰 발전 과정을 봤습니다. 건국의 조광윤, 문치주의, 황제권 강화, 그로 인한 문제점 발생, 왕안석의 신법 실패, 그 이후에 금나라에 의해서 정강의 변을 당하고 남송으로 옮겨지고 마지막에는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 송나라의 발전 과정, 발전과 쇠퇴 과정이었습니다. 왕안석의 신법은 아까 자세히 봤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름이 나와요. 법의 이름들, 청묘법, 모역법, 보가법, 시역법. 여러분은 교과서 46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서 부국책은 무엇이고 강병책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송대 경제도 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가끔씩 출제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석탄이에요. 석탄이라는 지하자원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게 송나라라는 거 가끔씩 물어보는 이렇게 뭐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석탄이 보편화되면서 제철, 철을 녹이는 거나 아니면 자기 이런 이런 수공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될 게 이때 강남 지역이 특히나 남송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쯔강, 이 창장강 남쪽 지역을 강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이 더욱더 발전하게 돼요. 물론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언제였죠? 우리 예전에 봤던 위진 남북조 시대였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에 화북 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오호라고 불리던 이민족들한테 화북 지역을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게 동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수나라, 당나라를 이으면서 특히나 수나라 때 건설을 시작했던 대운하가 남과 북, 강남과 중국의 북 화북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 통로로 이때 가면 완전히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 중국의 원래 역사의 중심에서 화북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도시가 번영하기 시작했던 것도 송나라의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 자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인구가 1억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보는 자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의 1억 돌파 시기도 송나라쯤으로 우리는 보통은 자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조금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지에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송나라 때 처음으로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왜냐면 중국의 인구 통계란 게 정확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요 내용은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새로운 농기구 용골차라고 해서 이렇게 용 모양으로 된 건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에 이 용골차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48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논에 물을 대는데 이게 요 기기의 요 모양이 용의 뼈 같다고 해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썼던 농기구, 물을 대기 위한 이 기구가 용골차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논농사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용골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때부터는 비료법이요. 발달하게 되는데요. 비료법에서 12법 중에 12법이 이제 비료법이거든요. 사람의 변을 인분을 사용하는 12법이 발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모내기법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내기법을 한자로 쓰면 이앙법이라고 해요. 기본 강의에서 들으셨듯이 모내기법은 모판에다가 벽시를 심어서 벽시가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게 모내기법인데 이 이앙법의 장점은 땅에 바로 벽시를 뿌리는 법을 직접 뿌린다 해서 직파법이라고 하는데 직파법에 비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줄어들죠. 왜?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게 됩니다. 그리고 잡초를 안 뽑다 보니까 벽시들이 잡초에 뺏기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잘 자라게 돼요. 벼가 잘 자라고 병충해도 강해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올라가요. 노동력은 줄고 생산력이 올라가니 이것이 모내기법이 보편화되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 시대보다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이제 벼가 들어오는 참파는 오늘날에 이제 베트남 지역인데요. 베트남 지역에서 이제 벼가 새로운 외국산 벼가 도입됐는데 이 참파벼는 굉장히 빨리 자라요. 기존에 갖고 있던 벼보다 이 자라는 기간이 짧고 병충해에 강한 편이어가지고 이건 역시 생산력을 농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창장강 하류 지역이 최대의 곡식의 창고지대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게 명나라 때 가면 창장강 중류, 상류 지역이 곡창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시기별로 이제 곡창지대가 바뀌게 돼요. 송나라 때는 창장강 하류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땅을 가진 사람과 대토지, 예전에 균전제가 시행될 때는 모든 농민들에게 일정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 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은 국가로부터 내가 잠깐 빌린 땅, 이렇게 어찌 보면은 잠깐 대여한 느낌, 대여한 성격이 강했다면 이 송나라 때부터는 농업의 발달로 인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은 더 넓은 땅을 사게 돼서 대토지 소유자가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땅의 주인, 지주라고 부르고, 자기 땅이 없는 농민들은 이 지주의 넓은 땅의 일부를 빌려서 농사 짓는 거, 그걸 소작이라고 합니다. 이 소작을 짓는 농민을 뭐라고 하냐면 전호, 이제 땅의 손님인 거죠. 그 땅,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지주전호제라고 합니다. 지주전호제의 방식이 송나라 때부터는 확산되어 갔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각자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자영농민에 의해서 농사짓는 방법이 보편적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땅을 대토지를 가진 지주와 그 대토지 소유자인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 전호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에서는 작을 기억합시다. 행은 당나라부터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었던 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비단 장사들 아니면 또 신발 장사들, 유리 장사들 이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조합이 행이었다면 수공업자, 물건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동업조합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작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해상무역을 더 발달해서 시박사가 더 확대 설치됩니다. 시박사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곳 역시 당나라입니다, 여러분.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화폐가 있습니다. 지폐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동전이 많이 쓰여졌고 당나라 때는 어음인, 비전이 쓰여졌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이 송나라 때는요, 지폐가 하나 쓰입니다. 그 지폐의 이름이 바로 교자와 회자라고 불리는 두 종류의 지폐인데요. 교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게 교자, 오른쪽 게 회자입니다. 이 교자와 회자가 송나라 때 썼던 화폐인데 다음 시기인 몽골 제국 원나라 때는 교초라는 지폐가 발행돼요. 그러니까 앞에 교자가 비슷해서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교자와 회자는 송나라 때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교초는 몽골 제국 때 겁니다. 어쨌든 이 교자는 원래 교자의 출발은 이게 여러분이 흔히 쓰촨 요리, 사천 요리라고 하는 그 사천 지방, 중국의 남쪽에 있는 사천 지방에서 민간에서 발행해서 만들어서 쓰던 지폐였어요, 교자가.
근데 이 교자의 발행권을 국가가 가져오게 되면서 국가에서 이 지폐를 발행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자라는 지폐를 통해서 이 시기에 무역활동, 상업활동을 더 이렇게 뭐 활발하게 할 수 있게 국가에서 관리했던 지폐가 이제 교자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자 회자 한번 꼭 알아두시고, 문화 부분에서는 송나라 사회를 이끌어갔던 중심 세력들, 사대부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죠. 한나라 호족,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는 뭐 문벌 귀족. 근데 문벌 귀족도 그냥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만 치면 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고난 출신 성분에 의해서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고 그들이 결국에 자신의 능력보다는 타고난 신분, 혈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회의 지배층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위진남북조.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수단까지도 사회의 중심은 귀족 세력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은. 선생님, 수나라 때부터는 과거제 실시되면 과거제는 가문의 이런 배경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귀족들도 이제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그 지위를 유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법한데요. 당나라 때까지의 과거는 사실 개인의 능력보다는 가문 배경이 더 크게 당락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주도 세력은 귀족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아까 어떤 제도가 도입돼요? 전시라고 해서 황제가 직접 마지막에 면접 아니면 또 답안에서 작성하게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가문의 배경보다는 개인의 갖고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거예요. 이 사대부는 바로 공부를 많이 해서 유교적, 특히나 그 당시 과거 시험의 과목은 유교 경전이었으니까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 계층입니다. 이들이 관료로 진출하게 되어서 사회의 지배 세력이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 조선에서도 나올 겁니다. 사대부라는 용어가. 어쨌든 이 선비, 쉽게 말하면 선비, 공부 열심히 한 선비가 과거 합격해서 관료가 돼서 나라의 이제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송나라 때부터는. 그래서 이 사대부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 사대부들은 여러분 옛날 과거 시험 공부라는 게요, 유교 경전을 엄청나게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근데 주경야독이란 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 보는 게 가능할까요? 요즘도 정말 힘든데 옛날에 기본적으로 가정에 재산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으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 계층은 출신 배경을 보면 대부분이 땅을 어느 정도 가진 지주 계층이었어요. 그 얘기에 지주층이었고, 이들은 유학적인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관료가 됐기 때문에 유학적 소양이 풍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새로운 유교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니 그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중요합니다. 성리학은 여러분 한나라 때의 유학은 훈구학이랍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유학이라는 거 안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 시대별로 달라져요. 한 시대부터 당까지는 훈구학이라는 학문이 유학의 메인 학문이 됩니다. 유학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유교 경전의 음과 뜻을 주로 주석을 다는 훈구학이 발전했던 게 당나라까지예요. 당나라 때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이라는 책을 쓰면서 훈구학이 집대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드디어 새로운 유학 하나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훈구학이란 거는 예전에 있었던 경전들의 음과 뜻을 해석하고 거기다가 뭐 주석을 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학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과 뜻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학문이 바로 성리학인데, 성리학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 성리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 리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같은 인간인데 왜 성향이 다를까?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는 무엇인가? 뭐 음양오행, 태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게 성리학이고, 이 성리학을 집대성, 정리한 사람이 바로 주희라는 사람입니다. 남송시대 사람이고요. 그래서 높이는 표현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중국에서는 성 뒤에 자자 붙여준다고 그랬죠.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주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성리학에서 강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의 명분,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분을 중요시하고, 또 하나는 화의론이란 것을 이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화의론,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습니다. 화는 중국 민족을 말하고요. 이는 오랑캐, 중국을 둘러싼 나머지 북방 민족, 아까 봤던 거란과 여진 같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면 남송, 이 송나라, 중화민족은 언제나 전 세계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송나라는 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금나라, 여진족에 의해서 수도를 뺏기고 남쪽으로 일종의 도망온 거잖아요. 피난 온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의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중화민족이 위축되고 오히려 이민족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압박받는 상황을 일종의, 제가 볼 땐 정신적으로 승리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화의론이란 건 무엇이냐면 중화민족이 전 세계 언제나 중심이고 이민족, 나머지 북방민족은 다 그냥 오랑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중화민족 중심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게 화의론입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도 평가되어지죠. 화의론. 중국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배울 때 나오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의 오랑캐란 뜻이에요. 자기네가 무조건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거죠. 이런 화의론이 이제 중시되었던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하지만 성리학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문을 나눌 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고 나누는데요. 형이상학은 형태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하고요. 형이하학은 실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 사물을 다루는 학문을 이렇게 형이하학이라고 부르는데, 성리학이라는 거 보세요. 인간의 본성, 눈에 보이나요? 우주의 원리,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고차원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윤리와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 세계사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역사서 하나 나오는데요. 아까 왕안석의 신법을 아주 나서서 열렬히 반대했던 구법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자치통감이 있어요. 감자는 거울감자라고 해서 왕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 전의 역사를 비추어 보면서,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정치하라고 요약해서, 이렇게 그전 중국 왕조들의 역사를 요약해서 왕에게 바친 책이 자치통감입니다.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거울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부터는 문화의 중심이 서민들로 넘어온다고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당 때까지만 해도 귀족 중심의 문화였다면 송 때부터는 서민 중심의 문화, 이 서민 중심의 문화가 나타난 게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청명상하도라고 해서 교과서 49쪽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도시에 상업 활동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발하게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수도인 카이펑을 그린 그림이 이 장택단의 청명상하도입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도 다뤘듯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 교재에 없는 내용이 뭐냐면 와자라고 해서 공연장, 서민들에 위한 공연장이 도시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와자라고 불렸던 겁니다. 와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송나라 때는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 중에 3개가 이 시기에 나오는데, 하나는 종이였는데 이거는 후한 때 체륜이라는 사람이 제지술을 좀 더 개량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3개가 다 송나라 때 나와요. 첫 번째는 화약, 두 번째는 나침반, 세 번째는 인쇄술, 활판 인쇄입니다. 활판 인쇄, 금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속 활자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글자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찍어내는 기술, 인쇄술이 이때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의 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북방민족에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북방민족은 시기별로 알아두시면 돼요. 10세기에서 11세기경에 전성기를 누렸던 게 이제 거란족에서는 요 거라고 그랬죠. 요거. 그리고 11세기부터 12세기의 전성기가 금나라. 11에서 12세기.
금나라가 있고 그 이제 중간쯤에 이제 서하라는 나라가 존재했고 12세기가 넘어가면 이제 몽골족의 몽골 제국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거란족과 여진족, 서하 세 나라들은 이제 북방민족, 중국 북쪽에 있던 민족들의 세운 국가, 북방민족의 국가라 하는데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란, 건국자 이름은 좀 기억합시다. 야요라보기가 부족을 통합하고 요라는 나라를 세웠다. 우리의 발해를 멸망시키고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연운 16지역을 차지하면서 세력을 크게 떨쳤고 송나라와는 전연의 맹약을 통해서 연운 16주에 대한 지배권과 함께 세패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별표 친 게 무엇이냐면 북방민족들은요, 여진족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금나라는 통치 방식이 독특해요. 이중 지배체제라는 방식을 써요. 이건 무엇이냐면 자신들 원래의 부족들 있죠. 예를 들면 여진족, 요나라 같은 경우는 거란족이 되겠죠. 거란족, 금나라 같은 경우 여진족. 이 유목민들은 하나의 유목민을 다스리는 통치체제가 있는 거고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중국인들, 그 한인들이라고 하는데 한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체제가 두 개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교과서 47쪽의 세계사 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왼쪽 게 요나라의 지배체제인 북면관제, 남면관제, 오른쪽 게 금나라의 지배체제인 맹한모극제, 주연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나라 같은 경우는 북면관이라는 기구와 남면관이라는 두 개의 기구를 두고 북면관에서는 유목민들을 다스리고요. 거란족이라든지 그 주변의 유목민 부족들을 다스리고 정복한 한인들은 남면관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통치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북면관에서는 부족제로 다스리고 남면관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지방 통치 방식인 주연제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북면관제, 남면관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과 한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지배한다. 이중지배체제라고 요나라가 시행했던 이중지배체제 이름은 북면관제, 남면관제다. 명칭 자세히 좀 기억합시다. 제대로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시행했던 이중지배 방식은 무엇이냐면 중국인들은 주연제로 다스려요. 똑같아요. 지방관을 보내서 큰 지역은 그 밑에 현으로 다스려요. 근데 이 부족민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맹한과 모극으로 조직합니다. 맹한이 기초 단위가 되는 거고 모극은 그 맹한을 구성하는 더 기초적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모극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모극은 300가구가 1모극이 되는 겁니다. 300집이 1모극이 되고 이게 1모극부가 되고 여기서 100명의 군사를 뽑아서 모극군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모극이 10개가 모이면 맹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맹한군을 조직해서 즉 맹한과 모극을 기초 단위로 해서 행정과 군사 업무를 통치하는 체제로 만들었던 게 맹한모극제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이중 지배 체제는 북면관제, 남면관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이중 지배 체제는 맹한모극제였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맹한모극제로 부족 다스린 거고 주현제로 중국인 다스린 거니까 맹한모극제 그리고 중국인들은 주현제 이렇게 외우셔야겠네요. 그리고 요나라 외울 때는 북면관을 통해서 북면관제로 부족민들, 남면관제로 중국인들은 주현제로 다스렸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북방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요 지도는 꼭 보셔야 돼요. 요게 11세기경 거란족이 더 세력이 강했을 때의 지도, 요게 12세기경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세력이 강했을 때의 지도입니다.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그 금나라, 요나라 다 이 나라들 같은 나라들이에요. 거란의 3차 침입, 우리나라 고려를 침입했던 거, 또 여진의 금나라의 4대 요구 이거 다 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이중 지배 체제와 함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고유의 문자를 씁니다. 고유의 문자를 거란 문자나 여진 문자를 쓰기도 했고요. 거란족 같은 경우는 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어요. 거란 대장경 같은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한은 중국 송나라의 좀 서쪽에 있었는데요. 이쪽에 탕구트족이라는 이민족이 세웠던 나라예요. 중국어로 치면 이민족이겠죠. 북방민족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고요. 동서교역로의 핵심적인 길을 장악해서 이걸 통해서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하 역시 송나라로부터 세패를 받았습니다. 송나라가요, 서하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떠나요. 대외원정. 져요. 지고 나서는 화해의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대가로 세패를 서하에 또 바치게 되는 이런 국방력의 약화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여진족은 아구다. 이름 한번 외우자고요. 북방민족에서 기억해야 될 거,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 1번, 그리고 누가 건국했는지 2번,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통치체제가 무엇인지 3번. 3개 정도는 외우자고요. 아구다가 12세기경이죠. 1115년이니까 건국하고 송나라랑 힘 합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나라를 정복해요. 그 다음에 아예 송나라가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송의 수도 카이펑을 점령해버리고 화북지역을 차지해요. 이때부터 중국은 남송이 된다고 했죠. 송나라는. 그리고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독특한 이중지배 체제의 이름은 부족민들은 맹한 모국제로, 중국인들은 주연제로 지배했다. 역시나 얘네들도 고유문자 있었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송나라와 북방민족까지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몽골 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제국으로 발전했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